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교장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저는 대전 파남초등학교에서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고 있는 김훈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선생님하고 이야기해 볼 내용은 바다에 이런 것도 있다고 라는 주제로 선생님이 준비를 해봤는데요. 처음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줄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 단어 혹시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는 친구 있을까요? 자원. 자, 저기 하얀 옷 입은 친구. 사람이 필요할 때 쓰는 것. 또 자원의 의미를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자, 맞아요. 사람이 필요할 때 쓰는 건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간 생활이나 경제 활동에서 이용되는 모든 원료들을 의미해요. 오늘 선생님이 이야기할 거는 그 원료들 중에 어디에서 만들거나 채취할 수 있는 것들이냐면 여기에서. 어디에서? 해양에서. 바다에서 채취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양 자원에 대해서 왜 알아봐야 되는지 선생님이 생각한 중요한 이유 한 가지만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게 우리나라 지도입니다. 자, 우리나라 지도를 봤을 때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보이나요, 혹시? 삼면이 바다입니다. 맞아요. 자, 우리나라는 서쪽, 남쪽, 동쪽이 모두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북쪽으로는 안타깝지만 분단이 되어 있어서 대륙을 이용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섬처럼 우리가 국가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양에서 만들어지는 채취할 수 있는 자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해양 자원의 종류를 선생님하고 4가지로 구분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해양 생물 자원입니다. 자, 두 번째 해양 광물 자원이고요. 세 번째 해양 에너지 자원. 네 번째 해양 공간 자원입니다. 자, 각각의 사례랑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첫 번째 해양 생물 자원입니다. 해양 생물 자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거 있죠? 뭐가 많이 떠올라요? 먹는 거, 맞아요. 물고기, 또 미역 같은 해초류들 있고요. 해삼. 학교에서는 뭐 나와요? 미역국 나오고요. 육개장? 학교에서는 삼치나 고등어 많이 나오죠. 그쵸? 자, 우리가 해양 생물 자원이라고 하면 흔히 우리가 먹는 이 음식들에 대해 음식을 만들 수 있는 해양 생물들이 있는데 조금 자세히 알아보면 전 세계적으로 살고 있는 해양 생물들 중에 80%가 바다에 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종류를 따지면 100만 종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해요. 100만 마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생물의 종류들 중에 100만 개의 종류가 바다에 살고 있다고 해요.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해양 생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먹는 음식, 먹거리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사진. 이거 어떤 사진인가요? 뭐예요, 이거? 약이죠, 약.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 것들을 제외하고 바다에서 나는 생물들에서 어떤 것들을 추출을 해내냐면 사람의 질병을 고치는 성분이나 혹은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그런 약품들까지도 해양 생물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소개는 되지 않았지만 또 우리가 먹는 것 이외에 여러분들 혹시 아쿠아리움에 가서 해양 생물들 본 적 있나요? 그렇죠? 자, 우리가 그런 해양 생물들을 보호해야 하는 해양 생물들을 까지도 우리가 생물 자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해양 생물 자원 같은 경우는 바다가 깨끗해야겠죠? 그래서 바다를 오염시키는 주범이 사람이라고 해요. 그것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 강연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해양 생물 자원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바다를 깨끗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들을 잘 실천을 해야겠죠. 네. 자, 두 번째는 해양 광물 자원입니다. 자, 광물이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것, 우리가 주변에서 보기 흔한 거 두 가지 선생님이 가지고 왔습니다. 자, 세 가지 가져왔습니다. 구리, 니켈, 철. 구리는 어디에 많이 사용될까요? 동전. 또 전선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전선 만들 때. 자, 니켈도 마찬가지로 니켈은 물체 표면을 덮는 도금이나 동전 같은 합금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철은 어디에 많이 사용될까요? 철. 우리가 흔히 보는 뭐 문에도 들어가고요. 자동차, 또 비행기, 건물 만들 때도 많이 들어가요. 철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러한 해양 광물 자원들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다? 어디에서 구할 수 있다? 바다에서 구할 수 있다. 이런 다양한 광물들을 바다에서 구할 수 있는데 자, 아이고. 여러분들 혹시 이 메탄 하이드레이트에 대해서 들어봤나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들어본 것 같아요. 자, 우리 바다에서 나는 광물 중에 우리나라와 관련된 건 선생님이 가지고 와봤어요. 자, 왼쪽 사진을 보니까 지금 저 광물에 뭐가 붙어 있죠? 불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어떤 거냐면 천연 가스가 얼음의 형태로 단단하게 굳어 있는 상태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게 얼음처럼 단단하게 굳어지기 위해서 높은 압력이 필요한데, 그래서 요 메탄 하이드레이트 같은 경우는 해저 300m 이하의 바다에서 발견이 된대요.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광물 우리나라랑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많이 있을까요? 서해 아닙니다. 동해 맞습니다. 동해 어디에 많이 있을까요? 깊은 곳. 자, 저 뒤에 있는 친구 손 들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어디요? 맞아요. 우리나라 독도 근처 바다 속에 많이 묻혀 있다고 해요. 자, 어느 정도 양이 묻혀 있는지 궁금하죠? 자, 어느 정도 묻혀 있다? 6억 톤. 6억 톤 정도가 묻혀 있는데, 그러면 6억 톤은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자, 밑에 선생님이 30년이라고 써놨습니다. 뭔 30년일까요? 우리나라 전체에서 3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만큼 묻혀 있다고 해요. 많이 묻혀 있죠? 네. 우리가 독도를 지켜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긴 것 같은데, 메탄 하이드레이트 같은 해양 광물 자원이 바다에는 굉장히 많이 묻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요 그림입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핸드폰, 패드, 그 다음에 노트북 등의 우리가 전지를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에서 사용이 되는 리튬 배터리인데요. 리튬이라는 그 광물이 전자기기가 많이 발달하면서, 그리고 배터리가 많이 사용이 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광물이 되었는데, 이 리튬이라는 광물은 전 세계적으로 1,400만 톤이 매장이 되어 있대요, 땅에. 그런데 바다에는 얼마가 있다고 되어 있죠? 2,300억 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300억 톤 정도면 사람이 거의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 이 리튬을 바닷물에서 뽑아내서 사용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기술을 가지고 있대요. 엄청나죠? 바닷물에서 리튬을 뽑아내서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할 때, 패드를 사용할 때 쓰는 배터리들을 만들 수 있다. 엄청난 기술이 우리나라에서도 개발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리튬 배터리가 사실 단점도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단점이 있어. 재생이 안 된다. 맞아요. 재생도 안 되고요. 또 물에 약합니다. 리튬 배터리는 물에 약하기 때문에 물에 닿으면 고장이 나거든요. 사용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뭘 만들었냐면 이걸 만들었어요. 여기 좀 글씨가 좀 작은데 영상 시작 바로 위에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보이나요? 제목 한 번만 읽어볼 수 있을까요? 자, 시작. 맞아요. 바닷물을 이용해서 건전지를 만드는 겁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보고 선생님이랑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울산과학기술연구원. 이곳은 세계 최초로 바닷물을 이용한 에너지 저장 기술 개발에 나섰습니다. 그 주인공들은 10여 년간 배터리를 연구해온 김영식 교수팀. 이들이 개발한 해수 전지는 바닷물을 이용해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 기술입니다. 하얀 석유라 불리는 리튬은 가격이 비쌀 뿐 아니라 침수에 취약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안전성 문제까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죠. 전해액의 유기용매를 사용해 발화와 폭발의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주기율표를 보면 나트륨과 이온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같은 알칼리 금속 쪽입니다. 가격이 높고 매장량이 제한되어 있는 리튬에 비해 나트륨은 바다에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리튬의 대체 원소로 적합하죠. 바닷물을 주 원료로 이용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 해수 전지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아르곤가스가 채워진 글로브 박스에서 해수 전지 셀을 조립하는 연구원. 이는 셀이 공기에 반응하는 것을 막기 위함인데요. 이렇게 조립한 셀은 전지가 열리지 않게 압축 과정을 거쳐 완성됩니다. 조립된 셀은 해수에 넣어 나트륨 이온을 충전한 뒤 전기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탄소 집전체를 얹어주면 전기가 흐르게 되죠. 바닷물에서 배터리의 원료를 얻어낸 겁니다. 이 배터리는 비싼 재료가 들어가는 전지에 양극이 없기 때문에 저렴하게 제작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바닷물 속에서 작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작동하기 힘든 리튬 전지의 단점을 보완,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는데요. 연구진은 해수 전지를 이용 바닷물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구조용 신호기를 개발했습니다. 또 해협 표시나 암초 등 바다에서 위험한 곳을 알려주는 부표에도 쓰이고 있죠. 기존 부표에 사용되는 리튬 이온 전지가 침수 때문에 고장이 잦고 자주 갈아줘야 하는 반면 해수 전지는 무한 자원인 바다를 자원으로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세대 에너지 저장 시스템으로도 활용 가능한데요. 원자력 발전소 비상 전원 등 해양 시설물의 예비 전력용으로도 주목받고 있죠. 이는 일반 전지와 해수 전지가 연결된 원자력 발전소의 침수 상황을 가정한 모형입니다. 쓰나미로 인해 물이 차올랐을 때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일반 전지를 사용한 곳은 침수 직후 작동이 멈췄습니다. 모형의 불이 모두 꺼졌죠. 그럼 해수 전지는 어떨까? 물에 잠겼지만 여전히 전력이 연결돼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자연재해로 발전소가 멈춰도 전력을 공급해 방사능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소개한 리튬 배터리에 이어서 해수전지 배터리 같은 경우는 리튬보다 더 많은 양의 해수를 이용해서
배터리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또 그 배터리가 물에 젖어도 이용할 수 있는 장점까지 있어서 친환경적이고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계속해서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는 배터리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해양에서 광물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채취하다 보면 사실 해양 오염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해양 광물들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중금속들이 바다에 녹아들게 되고, 그리고 그 바다에 녹은 중금속을 물고기가 모르고 먹게 되겠죠? 그럼 그 물고기 체내에 있던 것들이 사람에게도 결과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환경 오염과 같은 문제를 잘 해결하고 혹은 그런 문제들을 슬기롭게 대처해서 광물 자원을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해양 에너지 자원입니다. 자, 에너지가 뭔지 좀 궁금할 텐데요. 에너지는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인데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친구들과 놀고 학원도 가고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매일마다 3번씩 하는 게 있습니다. 뭐 해야 되죠? 아침, 점심, 저녁?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서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라든지 지금 학교에 있는 조명 아니면 지금 화면에서 나오는 이 프로젝터의 불빛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에너지가 필요할까요? 전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화력 에너지나 화력 발전이나 혹은 원자력 발전을 많이 사용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인 발전 방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단점이 발전을 하기 위한 원료를 해외에서 수입을 대부분 해와야 되고요. 또 발전을 하고 나서 환경이 오염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다에서 그런 에너지를, 특히 전기 에너지를 얻어낼 수 있다고 하는데 자, 한번 영상으로 어떤 에너지들이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에너지를 얻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바다에는 스스로 전기를 만드는 동물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들을 발전 어류라고 불러요. 그중 가장 강력한 전기를 만드는 전기 뱀장어는 꼬리에서 발생시킨 전기로 말 같은 큰 동물도 단번에 죽일 수 있다고 해요. 전기 뱀장어의 엄청난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하지만 뭐든지 아낌없이 주는 우리의 바다는 이 아쉬움도 해결해 주는데요. 바다가 우리에게 주는 에너지 선물, 함께 알아볼까요? 바다는 우리에게 청정 에너지를 주는데요. 이걸 해양 에너지라고 불러요. 이 해양 에너지는 바다의 조석, 조류, 파도, 해수 온도차 등을 활용해 전기나 열을 생산하는 기술로 조력 에너지, 조류 에너지, 파력 에너지, 해수 온도차 에너지 등이 있어요. 조력 발전은 조석 간만의 차가 큰 곳에 방조제를 설치한 후 수위차를 이용해 전기를 얻는 발전 방식인데요. 수력 발전과 같이 바닷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힘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들어요. 경기도에는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조력발전소예요. 연간 전력에너지 생산량은 5억 5,270만 킬로와트아워로 연간 5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기가 생산되고 있어요. 조류 발전은 해수가 빠른 곳의 조류를 이용해 그 힘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드는 방식인데요. 큰 바람개비가 인상적인 풍력 발전기가 바닷속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빠른 물살의 힘을 그대로 이용하는 조류 발전은 회전 터빈의 설치 형태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터빈을 물의 흐름 방향과 수직으로 설치하는 수직축 조류 발전 시스템과 수평으로 설치하는 수평축 조류 발전 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수평축 방식은 유속이 느린 곳에서도 운영이 가능한 장점이 있고, 수직축 방식은 구조가 간단해서 수평축 방식보다 안정적이며 유지와 보수도 유리해요. 조류 발전은 빠른 물살을 이용하기 때문에 날씨나 계절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계획적인 전력 생산이 가능한데요. 우리나라는 일찍이 조류 발전의 장점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에 집중.
2009년부터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 현장인 진도 앞바다 울돌목에서 조류발전소를 시험 운영하고 있어요. 아직은 생산 전기량이 많지는 않지만 2030년에는 700메가와트 정도 될 거라고 하니 기대가 큽니다. 다음은 파도를 이용하는 파력 에너지입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자원인데요. 바다 위에 부표처럼 보이기도 하는 가동물 체형 파력 발전은 파도의 운동 에너지를 직접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파력 발전에서 연구 역사가 가장 오래된 분야이기도 해요. 가동물 체형 파력 발전은 에너지는 많이 얻을 수 있지만 거센 파도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어 내구성이 중요합니다. 얼핏 보면 바다에 설치된 작은 댐이나 방파제처럼 보이기도 하는 진동 수주형 파력 발전은 개방구에 드나드는 파도의 운동을 통해 전기를 만드는 방식인데요. 가동물 체형에 비해 유지 관리가 수월하고 상대적으로 내구성이 좋아 세계적으로 적용한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큰 파도가 많이 치는 동해와 제주도 해역이 파력 발전에 적합하다고 하는데요. 큰 파도를 위해선 강한 바람이 필요한 만큼 풍력 발전과의 협업을 기대해봐도 좋겠죠? 둘을 함께 운영하며 경제적인 측면은 물론 발전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서 유럽에서는 이미 여러 형태의 장치가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수온도차 에너지를 알아볼까요? 우리나라 동해에는 연중 2도씨 이하의 차가운 해양 심층수가 존재합니다. 아주 얼음처럼 차가운 냉열 에너지인데요. 이 냉열 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만들 수 있어요. 석탄으로 물을 끓여 수증기로 증기 터빈을 돌리는 화력 발전처럼 저온에서 기체가 되는 작동 유체를 따뜻한 해양 표층수로 데워 가스로 만들고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터빈을 돌리고 나온 가스를 차가운 해양 심층수로 다시 액화시키는 과정을 반복하며 에너지를 생산해요. 정말 기발하죠?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 그리고 바다를 활용한 해양 에너지. 엄청난 시너지가 기대되지 않나요? 아낌없이 주는 우리의 바다. 이제 전기를 사용할 때도 바다를 기억해주세요. 똑똑한 바다. 오늘은 바다가 주는 청정 에너지, 해양 에너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의 바다에 대한 궁금증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해수부가 답합니다. 구독과 추천 꾹!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해양 에너지가 전기도 있고 열 에너지가 있는데 이것을 만드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에서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조력과 조류 발전이 있었고요. 자, 두 번째로는 파도를 이용한 화력 발전이 있었고, 세 번째로는 해수 온도차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러한 발전 방식이 친환경적이라고 평가되고 있기는 한데 요것도 만들다가 보면 그 주변 바다의 생태계를 바꾸거나 혹은 주변 바다의 어민들이 그거에 관해서 영향을 받는다고도 해요. 그래서 친환경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는 없다. 여러 가지 평가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양 공간 자원입니다. 자, 해양 공간 자원을 이야기하면서 선생님이 사진 두 장을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진인 것 같나요? 자, 이거 어떤 뜻일까요? 선생님이 왜 어떤 의도로 이 사진을 갖고 왔을까? 네. 맞아요. 우리가 그 바다를 공간 자체로 활용한다는 뜻인데 우리 집으로 한번 옮겨와 봅시다.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휴식을 취하는 공간 집에서 뭐라고 하나요? 가족과 함께 휴식을 취하는 공간 거실이라고 하죠. 음식을 만드는 공간 주방, 부엌이라고 하고요. 내가 휴식을 취하고 숙제도 하고 나만의 공간 뭐라고 해요? 내 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가 바다가 그런 공간의 자원을 준다는 이야기인데 여름에 바다로 여행을 갔다 온 친구 혹시 있을까요? 바다로 여행을 다녀왔다. 네, 바다로 여행을 다녀온 친구. 네, 있죠. 자, 선생님도 여행을 갈 때 맨 처음 생각해 보는 게 바다가 있는 지역으로 가볼까? 아니면 바다가 없이 산이 있는 지역으로 가볼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는 합니다.
우리가 해양 공간 자원을 이야기할 때 바다가 주는 그 공간 자체를 즐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가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스포츠 활동이 있는지 영상으로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 나는 해랑이. 무더운 여름 피서지로 단연 인기 많은 곳은 바다죠. 방콕 기간이 길었던 만큼 올여름만큼은 바다를 마음껏 누려보고 싶을 텐데요. 푸른 바다 위를 제트스키로 가로지르고 스킨스쿠버를 하며 거북이와 아이 컨택을 하는 상상. 너무 신나지 않나요? 오늘은 짜릿한 바다의 스릴, 해양 스포츠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해양 스포츠의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요. 요트는 멀리까지 나갈 수 있고 제트스키는 스피드를 즐기기에 제격이죠. 해양 스포츠 중에서도 단연 화려한 건 웨이크보드입니다. 물 위에서 점프도 하고 회전도 하고 멋지죠? 90년대를 풍미했던 그룹 유피의 메인 보컬 김용일 씨가 최근 웨이크보드 국가대표로 활동하며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보여줬다는 것이 밝혀져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 제자인 개그맨 유세훈 님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웨이크보드와 웨이크 서핑을 탄 영상들이 화제가 되었죠. 웨이크 서핑은 웨이크보드와 다르게 발과 보드를 연결하지 않고 핸들도 잡지 않고 타는데요. 덕분에 이렇게 보드에서 별걸 다 할 수 있겠죠? 보기엔 쉬워 보여도 강한 체력과 균형 감각이 필수라네요. 보드에 몸을 싣고 바다에서 파도를 이용하는 서핑도 대표적인 해양 스포츠입니다. 세계적인 서퍼들의 파도 타기 같이 보실까요? 와, 어떤가요? 시원하다 못해 서늘하기까지 합니다. 단체로 노를 저어서 타는 바다 래프팅도 있는데요. 강한 물살에서 즐기는 급류타기가 바다 래프팅의 하이라이트랍니다. 여기까진 그래도 좀 익숙한 해양 스포츠라고요? 그럼 이건 어때요? 아이언맨처럼 하늘로 슝! CG 아니고 워터젤 플라이보드인데요. 추진력을 보드 아래로 전달해 물 위로 솟구쳐 오르는 스포츠입니다. 플라이보드 월드컵 대회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챔피언십 우승자가 나오기도 했답니다. 패러글라이딩과 서핑의 만남, 카이트 서핑도 이색 해양 스포츠 중 하나인데요. 1990년대 유럽과 하와이의 파도가 치지 않는 바다에서 서핑을 즐기는 방법을 찾다가 고안되었다고 해요. 파도는 필요 없지만 커다란 연을 띄워야 하다 보니 바람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보기만 해도 시원한 해양 스포츠! 종류도 참 다양한데요. 어디에서 즐길 수 있을까요? 낙동강 하구에 위치한 다대포 해수욕장은 바람이 강하고 경사가 완만해 카이트 서핑을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바다를 논한다면 빼놓을 수 없는 제주도! 그 중에서도 중문색달 해수욕장은 수심이 깊고 파도가 세 제트스키와 서핑을 즐기기에 좋죠. 호수에서도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데요. 24제곱킬로미터의 거대한 인공호수 평택호에선 요트에 승선해 볼 수 있고 카누도 타볼 수 있답니다. 굳이 해외로 나갈 필요 있나요? 우리나라도 이제 여러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해양 스포츠 천국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름이면 해양도시 곳곳에선 서핑 챔피언십, 요트 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기도 한답니다. 그 중에서도 전국해양 스포츠제전은 올해로 15년째를 맞이한 큰 규모의 축제인데요. 요트, 카누, 설인 3종 경기 등의 정식 종목과 고무보트, 바다수영 등의 번외 종목으로 다양한 경기를 치릅니다. 또 관광객을 위해 모터보트 승선, 디스코 팡팡, 바나나보트 등 다양한 해상체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선유도 해수욕장, 음파호수공원 등 군산시 일원에서 열린다고 하니 휴가를 이용해 방문해봐도 좋겠죠? 여러분, 뜨거운 날씨에 시원한 영상 어떠셨나요? 직접 하면 스릴 만점, 구경해도 재미 만점! 올여름은 해양 스포츠와 함께 바다를 짜릿하게 즐겨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다가 주는 공간 자원이 없다면 이런 스포츠들 즐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우리나라 바다, 넓은 바다에서도 이런 다양한 스포츠들을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 안전하게 이용만 한다면 굉장히 즐겁게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해양 공간 자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사진 한 장 보여줄 겁니다. 자, 이 사진 어떤 건지 혹시 알고 있을까요? 맞아요. 컨테이너 언제 사용하는지도 혹시 알고 있나요? 물건을 옮길 때, 맞아요. 물건 옮길 때 사용하는데 어떤 물건들을 어디로 옮길 때 사용할까요?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물건들을 수출할 때 혹은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수입해 올 때 저 컨테이너에 물건들을 가득 담아서 이동을 시키는데 저 컨테이너는 어디에 실어서 옮길까요? 맞아요. 배에 실어서 옮깁니다. 저 컨테이너는 배에 물건을 효율적으로 싣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릇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다를 굉장히 잘 이용을 하고 있는 그리고 이용을 해야 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오고 나가게 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냐면 바다를 이용해서 요만큼이래요. 99.7%라고 합니다. 이게 2017년 통계 자료여서 지금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자, 어떤 걸 생각해 주면 되냐면 거의 대부분 모든 물건들이 해외에서 오고 가는 건 뭐를 이용해서? 바다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해외에서만 파는 물건들을 한국으로 가지고 와서 이용을 하고 있죠. 해외 직구를 한다고 하는데 해외에서 직접 구매를 하는 양이 연간 4천만 건이라고 합니다. 이걸 하루로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는 12만 건 정도가 국내에 들어온다고 해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는 바다의 공간 자원을 어떻게 이용하냐? 바다를 이용해서 물건을 많이 옮기고 있다. 그렇게 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지금 해양 자원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하나씩 이야기해볼까요? 자, 첫 번째 뭐였는지 기억나나요? 해양 생물 자원. 두 번째는 해양 광물 자원. 세 번째 해양 에너지 자원. 마지막으로는 해양 공간 자원. 자, 사람들이 편하게 살고 편리하게 살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 바다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다에 있는 자원만 무분별하게 이용만 하면 될까요? 아니겠죠. 바다에 있는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선 우리가 바다를 어떻게 해야 될까? 지켜줘야겠죠. 자,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양한 자원을 감사하게 슬기롭게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